마지막으로 우리자산운용의 최영권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자산운용의 최영권입니다. 오늘 제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한국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그동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걸 프리미엄으로 받을 수 있냐라는 거대 판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최근 코로나를 거쳐서 시장을 보면 신앙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장기 박스권에 이렇게 시기화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면서 저도 이 자본시장에 한 30년 있으면서 과연 한국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냐, 수익률의 변동성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이제 2010년 1월 1일 날 주식을 샀으면 연평균 지금 한 3.3%, 최근에 올라가서 33%는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한 단계 우리의 시장을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림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있는 빨간색이 미국의 S&P 500의 ROE입니다. 아래 이제 과거 지난 실적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최근 한 1년은 포워드로 ROE를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난 건 우리나라의 ROE입니다. 미국에서 저 ROE가 같이 2010년에는 거의 10에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ROE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상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재무에서 가장 기본이 분자가 순이익이고 밑에가 자기자본인데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순이익을 계속 못 보는 구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면 분모인 자기자본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적었을 때 자기자본을 줄이면 ROE가 유지가 되겠죠. 그게 결국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 특히 배당을 해서 자기자본을 줄여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을 줄이는, 그래서 이 ROE의 이 안정성이 이렇게 차이가 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 S&P 500과 우리 코스피 200 기업의 성과를 나타낸 겁니다. 미국이 10년 동안 190% 올랐고 이건 나스닥이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한다는 S&P 500에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도 이제 코스피 200의 기업들을 보면 우리는 한 33%, 한 6배 정도의 성과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는 투자 대상 물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 대상 물건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ROE 변동성을 좀 줄이는 방법은 지금 나타난 대로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이런 걸 통해서 좀 ROE가 좀 유지가 된다면 저렇게 ROE가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투자 대상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재무적인 요인에서의 이제 고민이고, 하나는 이제 또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방법은 정성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비재무적인 요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투자가들이 UNPRI의 대부분 이제 그 에셋 오너들이 서명을 하고 많은 투자 기관들이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을 수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기업의 어떤 ESG를 스코어링을 하고 그 기업들이 그 스코어링이 낮은 기업은 이제 배제하는 이런 투자 원칙들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상당 부분 이제 외국의 이제 투자가들이 한국의 기업을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면 글로벌 그 스탠다드에 좀 잘 맞게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거에 이제 뭐 핵심 부분은 뭐냐면 투자 대상 기업이 재무적인 어떤 그 IR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ESG 정보의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무화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오히려 기업들이 ESG에 대한 취침이 더 많아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과대포장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정성적인 비재무적인 요인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동력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기관 투자가 중에 국민연금은 기업이 절반을 내고 우리 국민이 절반을 내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는 주체는 근로자하고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당연히 뭐 투자를 해줘야 지속 가능하게 돈 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또 기업이 많아지면 또 수급자도 늘겠죠. 단위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금의 고갈성에서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연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스토어십 그 다음에 책임 투자의 원칙을 적용해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그 개선시켜서 그 기업들이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촉매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자본시장, 특히 자산운용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니면 여기서 자산운용사는 사실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집합투자업의 펀드 시장 규모가 사모펀드가 한 420조, 그 다음에 공모펀드가 이제 200조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 중에 공모펀드 중에 주식형 펀드, 공모펀드는 7조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액티브 펀드는 17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상장 지수 펀드. 패시브 펀드는 ETF로 대부분 다 이동을 해 있는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시장의 공모펀드 시장 3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회사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공모채권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 펀드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서 아까 우리 조윤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산운용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이 아까 그 자산관리인 어떤 은행 보험보다도 훨씬 더 그걸 요새 이제 자산운용사에서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이 기금형 퇴직연금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 계약형으로 돼 있고 계약형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 근데 사실은 냉철히 판단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왜냐하면 지금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30년 후에 그게 원금이 아닙니다. 그죠? 명목임금 상승률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기업이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다른 나라,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파산하는 경우도 연금 때문에 있었고 그렇다면 그거를 어떤 CFO나 이런 사람이 직접 할 수는 없겠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내가 왜 투자를 해? 했지만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요인이 DB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신입 직원들한테는 뭐 과거에 있는 선배들은 DB를 받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다 DC를 시킨다 그래요. 네가 알아서 운영해라. 근데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DC를 하는 직원들조차도 금융상품이 뭐가 좋은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디폴트 옵션이라도 빨리 도입을 해서 TBF,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젊었을 때는 위험자산, 수익률이 높은 그 자산을 투자하고 뭐 퇴직 무렵에는 안전자산을 이동하는 강제로 이 글라이드 패스를 자산 배분선을 만들면 디폴트 옵션이라도 빨리 도입하자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한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걸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